안녕하세요, 깍시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주식시장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대 경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쪽에 집중을 하면서 최근 시황에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기도 한 이 디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디플레이션, 아마 여기까지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디플레이션이 뭔지는 대략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디플레이션 공포, 이 부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라고 칭해봤고요. 여기 조그만한 글씨로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최근에 떠들고 있는 이 디플레이션에 대해 제 의견을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디플레이션의 공포, 이른바 이 D의 공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에 기사를 깍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D의 공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기준금리 1% 시대가 오나, 그리고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D의 공포, 정부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0월 26일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이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인하를 했고요. 우선 뒤에 본격적으로 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소비자 물가 관련 이 뉴스 영상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9월 소비자 물가가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0%로 발표됐었던 지난 8월도 좀 더 정확히 따져보면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거여서 사실상 2달 연속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뉴스에서 지금 말하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에는 마이너스 0.04%, 9월에는 이 0.4%를 띄었고요. 그럼 정말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 성장 둔화 우려와 함께 이 마이너스 물가 문제가 부각되고 이 디플레이션의 진입 공포가 오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형국이 우리도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뒷장에서 오늘은 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디플레이션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은 이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이 반면에 이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이 반대말로 경기 침체와 함께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지 못하니 이 건설사에서는 이 삽질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삽질을 하지 않으니 이 건축자재와 같은 이 파이프 같은 이 자재들을 이 소싱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소싱할 이유도 없게 되니까 이 물가가 치솟지 못하고 이렇게 바닥을 계속 기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의 이 물가 상승률과 이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참고로 이 파란색 선이 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검은색 선은 기준금리를 나타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의 파란색 선은 2017년경 2%를 웃돌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이 마이너스 0.4%까지 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한은에서 이 금리를 내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하향한 것이 크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2%의 물가 상승률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2% 수준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통상적으로 금리를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고요. 2%를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은 마치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접어들고 이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가장 그 키 팩터 요인은 무엇이 될까요? 이 키 팩터 요인은 아무래도 이 수출 증가율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차트의 이 표는 한국의 전년 대비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아래는 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2004년도부터의 그래프를 좀 따와서 지금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니까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회복을 한다. 그리고 2010년대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016년 또한 이 수출 증가율이 반등을 하니까 물가 상승률도 2%를 넘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국의 내수 경기가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는 이 대외 경제 변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외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이 수출 증가율도 반등을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수출 증가율이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물가 상승률도 이 동일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법인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좌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한국 대외 경제의 가장 큰 요소인 그 키는 이 중국이 빠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표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참고로 이 빨간색 선이 중국의 이 통화량 증가율, 그리고 파란색 선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2005년, 6년 통화량 증가율이 완만하게 반등을 할 때 이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도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요. 2009년 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이렇게 급하게 반등을 할 때에도 6개월에서 대략 1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후행해서 수출 증가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 역시도 먼저 중국이 통화량이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급하게 후행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을 이 선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이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완화적 정책이 이 상당히 강력하고 4분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하는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볼 때 이 수출 증가율이 다시금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단행했지만 이미 연준의 자산 움직임은 양적 완화의 흐름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래편의 파란색 선은 이 연준의 자산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최근 들어서 이 급하게 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 대 이 연준 자산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연준이 이렇게 자산을 축소시킬 때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가들의 이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런 연준의 자산 축소 흐름은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수출 증가율을 둔화시켰고, 그리고 최근에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연준의 이런 자산 축소 흐름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둔화시켰고, 우리나라의 이 또한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불러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그런데 이런 연준의 자산 흐름은 이제 서서히 이 반등해가지고 올라가는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축소 흐름이 보여졌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반등 국면에서 이 수출 증가율은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럼 연준의 자산 증가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반등을 보이는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그건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디플레이션 공포가 만연했고, 뉴스에서는 마치 일본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저성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 깍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로서는 앞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한국의 과거 물가 상승률은 이 과거 수출 증가율과 매우 흡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수출 증가율은 이 중국의 영향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이 좋냐, 이 나쁘냐에 따라서
이 경제에 우리나라의 이 수출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이 좌우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 완화적인 정책과 통화량 증가율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 수출 증가율은 통화량 증가율에 좀 후행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적어도 이 올해 이 4분기까지 중국의 이 완화적인 정책과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수출 증가율과 이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 확대 움직임은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가속화시켜주거나 최소한 유지시켜주는 흐름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각씨가 보기에 지금 당장 전쟁이 나고 어디 한 군데가 파산하거나 부조철이 되어가지고 발생되는 이런 경제 위기가 아니라면 다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최근에 시황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혹시나 본인이 접하고 싶은 경제 이야기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아는 내용이면 한번 공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단 한 편의 영상이라도 성심성의껏 분석한 후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깍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